55년 전 콘크리트 속에 생매장됐던 피 묻은 유리병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잘려나간 손가락 마디가 말라비틀어진 채 둥둥 떠있는 이 기괴한 유물은 누군가에겐 성공의 미천이었고 누군가에겐 지옥의 입구였습니다. 어느 봄 인천항 배후 단지의 재개발 현장은 거대한 포크레인의 굉음과 자욱한 흙먼지로 가득했습니다. 수십 년간 바닷바람을 견디며 흉물스럽게 서 있던 낡은 호텔의 외벽이 포크레인의 육중한 삼날에 처참히 부서져 내리는 순간 콘크리트 깊숙한 틈새에 박혀있던 검은 형체가 지면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한때 고급 가죽이었을 이제는 습기와 세월에 비틀리고 굳어버린 낡은 서류 가방이었습니다. 인부들이 호기심에 가방을 수거해 겉에 묻은 흙을 거칠게 털어내자 가방의 입구가 벌어지며 그 안에 봉인되어 있던 비밀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곰팡이와 습기에 눌어붙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종이 뭉치들 사이로 유독 이질적인 광택을 내는 작은 유리병 하나가 바닥으로 굴러나왔습니다. 유리병 안에는 정체 모를 노르스름한 액체가 가득 차 있었고 그 안에는 사람의 손가락 마디 하나가 마치 박제된 생명체처럼 둥둥 떠 있었습니다. 액체 속에서 보존된 그 손가락은 55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할 만큼 기괴한 생생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발견은 즉시 현장 관계자의 신고로 경찰에 전달되었고 당일 저녁 뉴스 속보를 통해 전국으로 타전되었습니다. 55년 전 인천항 카지노 실종 사건의 결정적 단서인가 라는 앵커의 긴박한 목소리가 거실의 대형 TV 화면을 가득 채울 때 서울 강남의 한 초호화 펜트하우스에서 차를 마시던 박 노인의 손이 눈에 띄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찻잔을 내려놓으려 했으나 마치 마비라도 온 듯 손가락 끝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찻잔은 대리석 바닥에 떨어져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산산조각이 났지만 박 노인은 파편에 손을 다치는 것조차 의식하지 못한 채 화면 속에 그 유리병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화면이 클로즈업 되자 유리병 속 손가락 마디 위에 새겨진 작은 흔적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바늘로 조잡하게 찔러 넣은 작은 점 3개의 문신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고향 바닷가에서 평생의 우정을 맹세하며 친구 최 씨와 함께 새겼던 유치하고도 잔인한 낙인이었습니다. 박 노인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오른손 검지 마디를 만져보았습니다. 그곳에는 50년 넘게 자리 잡은 비정상적으로 매끄럽고 창백한 흉터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평생 아무런 감각도 없던 그 흉터가 뉴스를 보는 순간 마치 어제 잘려나간 것처럼 미친 듯이 쑤시고 욱신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그 생생한 통증은 잊고 살았던 55년 전의 비명 소리를 거실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가방 속에 든 것은 단순한 유품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적어 넣은 친구의 몸값이자 결코 청산되지 않은 지옥의 장부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창밖의 화려한 서울 야경을 바라보았으나 그의 눈앞에는 자꾸만 1971년에 그 눅눅하고 비릿한 인천항의 밤 한개가 피어올랐습니다. 55년 동안 콘크리트 벽 속에 생매장해 두었던 비극이 이제야 지표면 위로 기어 올라와 그의 목을 죄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비서에게 전화를 걸려 했지만 혀가 굳어 어떤 말도 내뱉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귀를 찌는 듯한 환청만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박서방, 내 담보 돌려줘야지. 박 노인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누려온 부와 명예가 사실은 저 유리병 속에 갇힌 친구의 손가락 하나에서 시작된 저주였음을, 그리고 그 저주가 이제야 자신의 늙은 육신을 환전하러 찾아왔음을 직감하며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55년 전 그가 친구의 비명을 뒤로하고 서울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실었을 때 이미 이 결말은 정해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그 결말이 찾아오는데 55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을 뿐이었습니다. 1970년대 초반의 인천항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겁고도 차가운 욕망이 소금기 섞인 해풍과 뒤섞여 진동하는 곳이었습니다. 인천 중구 사동의 언덕 위에 우뚝 솟은 올림포스 호텔 카지노. 그곳은 화려한 샹들리에와 외국인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지상층의 풍경과는 전혀 다른 어둠의 통로가 존재했습니다. 이른바 영번방이라 불리는 지하실의 은밀한 밀실. 그곳은 내국인 출입 금지라는 서슬 퍼런 법조차 미치지 않는 치외법권의 구역이었으며 오직 권력의 뒷배를 가진 거물들과 일확천금을 꿈꾸는 하이에나들만이 은밀한 암호를 주고받으며 드나들던 욕망의 종착지였습니다. 그 방에서 서류나 계약서 같은 것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현금 뭉치의 두께와 그 돈을 지켜낼 수 있는 완력, 그리고 무엇보다 몸으로 증명해야 하는 잔인한 관행만이 지배하는 무법지대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박 씨는 바로 그 영번방에서 칩을 교환해주고 판돈의 흐름을 조작하는 환점원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게 칩을 내밀었지만 실상은 사채업자와 딜러 사이를 교묘하게 조율하며 도박꾼들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가는 냉혹한 설계자였습니다. 그는 사람의 눈만 봐도 그가 가진 미천이 얼마인지, 그리고 언제쯤 파멸의 벼랑 끝으로 밀어넣어야 가장 큰 리베이트를 챙길 수 있는지를 본능적으로 간파해내는 포식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인천항의 밤을 뚫고 나직은 얼굴 하나가 영번 방의 문을 열었습니다. 고향 친구이자 인천 부두에서 밀수선을 타며 거친 돈을 만지던 최 씨였습니다. 최 씨는 옆구리에 낀 가죽 가방을 테이블 위에 거칠게 내던지며 호기 있게 웃었습니다. 박서방, 나왔네. 오늘 이 돈으로 저 시커먼 바다를 통통하게 살찌워 볼 테니 자네가 끝수 좀 잘 봐달라고. 가방 속에는 빳빳한 현금 뭉치가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최 씨가 목숨을 걸고 바다 위에서 빼돌린 밀수 조직의 공금이자 그의 가족들이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박 씨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친구의 두툼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걱정 마라 형씨, 내가 언제 자네 배신한 적 있나? 오늘은 운이 좋을 걸세. 하지만 박 씨의 머릿속은 이미 주파나를 튕기느라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는 최 씨가 가져온 돈이 조직에 피 묻은 돈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돈을 잃었을 때 최 씨가 당하게 될 보복 또한 눈앞에 선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에게 고향 친구라는 인연은 도박판의 칩보다 가벼웠습니다. 오히려 친구이기에 더 쉽게 눈을 가릴 수 있고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을 수 있다는 사실에 남몰래 쾌재를 불렀습니다. 최 씨가 카드를 한 장씩 뒤집을 때마다 영번 방의 공기는 죽음처럼 무거워졌습니다. 독한 담배 연기가 천장의 흐릿한 전구 빛을 휘감아 돌았고 최 씨의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친구가 돈을 크게 잃을 때마다 위로하는 척하며 뒷방에서 챙겨온 독한 양주를 끊임없이 권했습니다. 이거 한 잔 마시고 정신 차려. 아직 한 판 남았잖아? 한 판이면 다 복구하고도 남네. 술기운의 판단력이 흐려진 최 씨는 박 씨의 가문이설에 속아 넘어가 판돈을 계속해서 높여갔습니다. 사실 박 씨는 딜러와 은밀한 눈짓을 주고받으며 최 씨에게 들어가는 카드를 철저히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판을 따게 해주어 간을 키우고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설계의 전형적인 수법이었습니다. 친구의 얼굴이 점점 창백하게 질려갈수록 박 친구의 주머니로 들어올 커미션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습니다. 박 씨의 눈에는 이미 최 씨가 인간이 아닌 그저 돈을 쏟아내는 가죽 가방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영번 방의 시계는 새벽을 향해 달려갔고 테이블 위에는 돈 대신 인간의 비릿한 욕망과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박 씨는 무표정한 얼굴로 구두 끝을 툭툭 치며 최 씨가 완전히 무너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가 설계한 덫은 이제 최 씨의 발목을 단단히 움켜쥐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친구를 사냥감으로 삼은 포식자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번뜩였습니다. 영번 방의 차가운 벽면은 그날 밤의 배신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고 박 씨는 이미 최 씨의 파멸 이후 자신이 서울로 올라가 건설할 화려한 제국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 꿈을 위해 친구의 목숨값 정도는 아주 저렴한 입장료에 불과했습니다. 새벽 4시의 영번방은 죽음처럼 차갑고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한때 위풍당당하게 현금 뭉치를 쏟아냈던 최 씨는 이제 머리칼이 헝클어진 채 텅 빈 가죽 가방만을 생명줄처럼 움켜쥐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실핏줄이 터져 붉게 물들었고 입술은 수치심과 공포로 바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서방, 내 전 재산이야. 우리 애들 등록금에 밀수, 조직 놈들 공금까지. 이거 못 채워 넣으면 난 내일 아침 해를 못 봐. 제발 한 판만 더 할 수 있게 좀 빌려줘. 자네랑 나랑 고향 친구잖아. 최 씨의 절규는 밀실의 방음 벽에 부딪혀 공허하게 흩어졌습니다. 박 씨는 무표정한 얼굴로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자신의 구두 끝에 묻은 보이지 않는 먼지를 툭툭 털어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친구의 눈물 따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눈물을 돈으로 환산하는 냉혹한 계산기만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천천히 몸을 숙여 최 씨의 귓가에 낫고 서늘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형씨, 이 방 규칙 알잖아. 여기선
눈물이나 우정 같은 거 안 키워. 서류, 계약서? 그런 건 지상에 있는 놈들이나 쓰는 장난감이고 여기엔 영번 방이야. 여기선 오직 몸으로만 증명하는 게 관행이지. 최 씨는 멍한 눈으로 박 씨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박 씨는 품 안에서 누렇게 변색된 하지만 글자 하나 적혀 있지 않은 깨끗한 백지 한 장과 인주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지금 당장 11억 원어치 내줄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자네가 이 돈을 못 갚고 도망치면 내가 자네라는 걸 확실히 증명할 물건을 미리 좀 맡아둬야겠어. 도망쳐도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다시 찾아낼 수 있는 확실한 증표 말이야. 최 씨의 안색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물건이라니? 박 씨는 비릿하게 웃으며 최 씨의 오른손을 꽉 쥐었습니다. 자네 손가락 하나면 돼. 못 갚으면 그건 내 거라는 약속이지. 이게 이 바닥의 관행이고 자네가 살 수 있는 마지막 환전소야. 인륜을 저버린 제안이었지만 이미 도박이라는 마약에 뇌가 절여진 최 씨에게는 그 제안이 구원의 밧줄처럼 보였습니다. 딱 한 판만 이기면 된다. 이기면 손가락도 지키고 돈도 다 갚을 수 있어. 악마가 속삭이는 유혹에 최 씨는 결국 영혼을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인주를 묻혀 백지 위에 자신의 지장을 꾹 눌렀습니다. 붉은 인주가 번져나가는 모습은 마치 앞으로 쏟아질 핏자국을 예고하는 듯했습니다. 박 씨는 만족스러운 듯 침 뭉치를 최 씨 앞에 거칠게 던져주었습니다. 그래, 이게 남자지. 자, 마지막 배팅 가자고. 자네 운명을 믿어봐. 하지만 그 운명은 이미 박 씨의 손바닥 안에서 난도질당한 상태였습니다. 박 씨는 딜러에게 아주 미세한 눈짓을 보냈습니다. 최 씨에게는 가장 높은 패처럼 보이지만 결국 상대방의 패에 아주 한 끗 차이로 패배하게 만드는 목줄 설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마지막 카드가 뒤집히고 최 씨의 모든 희망이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순간 0번 방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최 씨는 넋이 나간 채 자신의 오른손 검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박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냉정하게 수구먼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약속은 약속이니까 저 친구 데려가서 담보부터 챙겨. 확실하게 보관해야 나중에 뒷말이 없지. 최 씨는 비명을 지르며 박 씨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지만 박 씨는 차갑게 발길질로 친구를 떼어냈습니다. 형씨, 원망하지 마. 자네가 내민 건 손가락이었지만 내가 산 건 자네의 남은 인생이니까. 박 씨의 말은 칼날보다 날카롭게 최 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수구먼들에게 질질 끌려나가는 최 씨의 등 뒤로 박 씨는 비밀 장부를 펼쳐 최 씨의 이름 옆에 신체 담보 확보라는 문구를 정성스럽게 적어 넣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박의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한 남자가 평생을 쌓아온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단 몇 개의 칩과 맞바뀌어 환전되는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박 씨는 창밖으로 보이는 인천항의 어둠을 응시하며 승리자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이 피 묻은 담보가 장차 자신이 강남에 세울 거대한 제국의 초석이 될 것임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친구의 비명 소리가 복도 끝에서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박 씨에게 그것은 돈을 벌 때 나는 기분 좋은 기계음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0번 방의 문이 닫히고 그곳엔 오직 배신의 악취만이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1971년의 겨울로 넘어가는 인천항의 새벽은 뼛속까지 시린 해풍과 함께 짙은 밤 안개가 깔려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진눈깨비 섞인 장대비가 쏟아졌고 거친 빗줄기는 부두의 녹슨 크레인과 낡은 창고들의 외벽을 사정없이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 어둠을 뚫고 검은색 지프차 한 대가 부두 외곽에 버려진 목재 창고 앞에 거칠게 멈춰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자마자 입이 수건으로 틀어막힌 채 사지가 포박된 최 씨가 수구먼들의 손에 짐짝처럼 질질 끌려 나왔습니다. 창고 안은 생선 썩은 비린내와 찌든 기름 냄새가 진동했고 천장에 매달린 알전구 하나가 위태롭게 흔들리며 바닥에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박 씨는 창고 밖 차 안에서 뒷좌석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창문에 부딪히는 빗방울을 무표정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은색 라이터를 꺼내 담배 한 대를 물었습니다. 치익하며 불이 붙는 순간 박 씨의 차가운 눈동자가 불꽃에 반사되어 번뜩였습니다. 그는 창문을 아주 살짝 내려 빗소리 사이로 들려오는 창고 안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창고 안에서는 무거운 둔타금과 함께 억눌린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0번 방에서 약속했던 그 관행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시간이 도래한 것이었습니다. 박서방 살려줘. 우리 고향 친구잖아. 제발 한 번만 봐줘.
수건이 잠시 풀린 틈을 타 최 씨가 피눈물을 쏟으며 울부짖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평생을 믿어온 동무에 대한 배신감과 죽음보다 더한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그 처절한 부름을 듣고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손목시계를 슬쩍 확인하며 귀찮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빨리 끝내야 서울 가는 첫차를 탈 텐데 담보 하나 챙기는 게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박 씨에게 최 씨의 비명은 그저 자신의 성공을 위해 치러야 할 귀찮은 소음이자 환전을 위한 기계 작동 소리에 불과했습니다. 창고 안에서 날카로운 금소금이 들리는 순간 최 씨는 단말마의 비명을 내지르며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 비명은 빗소리를 뚫고 박 씨의 귓가에 박혔지만 그는 태연하게 담뱃재를 창밖으로 털어냈습니다. 잠시 후 수금원 중 한 명이 피 묻은 천 조각에 쌓인 무언가를 들고 차로 다가왔습니다. 박 씨는 그것을 무심히 받아 미리 준비해온 알코올이 든 작은 유리병에 넣었습니다. 이건 담보다 자네가 어디로 도망치든 내가 자네를 소유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지. 나중에 딴소리 못하게 잘 보관해야겠어. 그는 유리병을 서류 가방 깊숙이 넣고 가방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그날 새벽에 참극을 지켜본 눈동자가 자신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새벽 5시 항구로 일 나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따라온 10살 남짓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비바람을 피해 평소 놀이터처럼 드나들던 곳, 창고 구석 쌓여있던 나무 괴짝 뒤에서 아버지가 끌려가는 모습을 숨죽여 지켜보던 바로 최 씨의 아들이었습니다. 아이는 아버지가 친구라 불렀던 남자가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며 비명을 외면하는 뒷모습을, 그리고 피 묻은 유리병을 가방에 넣는 그 잔인한 손길을 뼛속 깊이 새겼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슬픔보다 더 깊은 증오가 서렸고 그 증오는 훗날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박 씨의 행방을 추적하게 만드는 유일한 삶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박 씨는 차를 몰아 항구를 떠나며 백미러 속으로 멀어지는 창고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비는 그칠 줄 모르고 쏟아져 바닥에 핏자국을 바다로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오른손 검지를 만져보았습니다. 왠지 모를 서늘함이 느껴졌지만 그는 곧 서울 강남에서 벌어질 건설 붐과 자신이 만지게 될 천문학적인 돈을 떠올리며 불쾌한 기분을 털어냈습니다. 그에게 최 씨는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담보가 확보된 이상 최 씨라는 인간의 존재 가치는 박 씨의 장부에서 영원히 삭제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손가락 하나를 잃은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담보 잡아 자신의 영광을 쌓아 올린 악마의 계약이었고 30년 뒤 그 부메랑이 돌아올 것을 예고하는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박 씨가 탄 차가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에 진입했을 때 인천항의 어둠 속에서 최 씨의 아들은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불렀던 배신자의 이름을 입안에서 피가 나도록 짓씹었습니다. 박서방, 죽어서라도 갚게 해주마. 비바람 속에 흩어진 그 맹세는 55년이라는 긴 시간을 건너 다시 박 노인의 목을 죄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비린내 나던 인천항의 새벽으로부터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70년대 초반 친구의 신체 일부를 유리병에 담아 서울로 향했던 젊은 박 씨는 이제 대한민국 부의 상징인 강남 마천루의 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인천에서 챙겨온 친구의 담보와 그 피 묻은 장부를 미천 삼아 사채업계의 거물이 되었고 강남 개발의 거대한 파도에 올라탔습니다. 친구를 팔아 만든 돈은 땅이 되고 그 땅은 다시 수천 배, 수만 배의 가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자수성가한 기업가라 부르며 우러러보았고 그의 빌딩 숲은 서울의 하늘을 가릴 만큼 높게 솟아올랐습니다. 그의 저택은 화려한 대리석과 수입 가구들로 가득 찼으며 그의 말 한마디에 정재계의 거물들이 움직이는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성광의 이면에는 지독한 어둠이 따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자신의 성공을 유지하기 위해 자식들에게조차 인간성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믿지 마라. 오직 확실한 담보만이 진실이다. 그는 자식들을 존경보다 공포로 다스렸고 결국 그의 자식들은 아버지의 철학대로 서로를 뜯어먹으며 오직 아버지의 유산만을 탐내는 괴물로 자라났습니다. 박 회장은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 점점 더 냉혹해졌고 서재 깊숙한 금고 속에는 여전히 55년 전 인천항에서 가져온 그 가죽 가방과 유리병을 보물처럼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승리의 전리품이자 자신이 인간의 도리를 버리고 얻어낸 신적 권력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신기한 일은 해마다 비가 내리고 천둥이 치는 날이면 저택의 모든 창문을 특수방음, 유리로 걸어 잠가도 55년 전
그 창고에서의 비명이 들려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서방, 박서방. 최 씨의 갈라진 목소리는 매년 더 선명해졌고 박 노인은 그 환청을 지우기 위해 최고급 위스키와 신경안정제에 의존해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야군이 떨어질 때마다 꿈속에서 손가락이 잘린 최 씨가 나타나 피 묻은 손으로 박 노인의 목을 죄왔습니다. 무엇보다 그를 미치게 만든 것은 바로 자신의 오른손 검지에 남은 흉터였습니다. 평생 감각이 죽어있던 그 매끄러운 흉터가 뉴스에서 자신의 가방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꿈틀거리며 욱신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통증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55년 전 잘려나갔던 친구의 신경이 자신의 몸속으로 파고들어 복수를 시작하는 듯한 뼛속까지 시린 통증이었습니다. 박 노인은 밤마다 자신의 흉터를 쥐어뜯으며 신음했습니다. 왜 이제야? 왜 지금에 와서? 그는 의사들을 불러 모든 정밀 검사를 받았지만 현대 의학으로는 그 통증의 원인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오직 박 노인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 인류 호텔의 대연회장은 박 회장의 은퇴를 축하하기 위해 모인 정재계 인사들의 화려한 웃음소리와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선율로 가득했습니다.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크리스털 샹들리에 조명 아래 박 노인은 단상 위에서 자신의 성공 신화를 자화자찬하며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뉴스에서 보았던 그 유리병의 잔상이 망막을 떠나지 않았고 무엇보다 평생 감각이 없던 오른손의 흉터가 파티장의 열기 속에서도 얼음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을 내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샴페인 잔을 든 손의 떨림을 감추기 위해 억지로 주먹을 쥐었지만 욱신거리는 통증은 심장 박동에 맞춰 점점 더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이 화려한 파티를 뒤에서 완벽하게 설계한 인물은 박 회장이 친아들보다 더 신뢰했던 수석 비서 김 실장이었습니다. 희끗한 백발이 섞인 중후한 외모와 냉철한 업무 처리 능력으로 박 노인의 신복이 된 지 어느덧 10년. 하지만 그는 그 비릿한 인천항 창고 뒤에서 아버지가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보던 10살배기 아이 최 씨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사라진 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오직 박 노인을 무너뜨리기 위해 자신의 신분과 과거를 지우고 그의 제국 심장부로 침투했습니다. 그는 박 노인이 밤마다 환청에 시달리며 내뱉은 참회의 말들을 모두 녹음했고 박 노인의 건설사가 진행하던 인천항 재개발 사업의 철거 도면을 직접 설계하며 아버지가 생매장된 지점을 정확히 찾아냈습니다. 포크레인이 그 벽을 부수고 가방을 찾아낸 건 우연이 아니라 아들이 30년 동안 치밀하게 계산한 복수의 발굴이었습니다. 단상 위에서 박 노인이 나의 성공은 정직한 땀의 결과라고 외치는 순간 김 실장이 차가운 눈빛을 번뜩이며 단상 위로 걸어 올라왔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뉴스에 나왔던 것보다 훨씬 더 선명한 진짜 유리병을 꺼내 박 노인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회장님, 경찰 압수물 창고에 있어야 할 물건이 왜 여기 있는지 궁금하십니까? 당신이 세운 이 빌딩의 기초가 된 우리 아버지의 유품입니다. 지제 55년 된 채무를 상환받으러 왔습니다. 김 실장의 나지막한 목소리는 박 노인의 고막을 찢는 비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박 노인은 유리병 속에서 둥둥 떠있는 자신과 똑같은 문신이 새겨진 마른 손가락 마디를 확인하는 순간 숨이 턱 막히며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주변의 내빈들은 영문도 모른 채 웅성거리기 시작했지만 박 노인의 눈에는 오직 김 실장의 얼굴 너머로 피를 흘리며 서 있는 최 씨의 환영만이 보였습니다. 박 노인의 자식들은 쓰러진 아버지를 부축하기는커녕 그가 떨어뜨린 서류 가방 속에 혹시나 상속과 관련된 비밀 증서가 들어있을까봐 눈을 휘번덕거리며 가방을 낚아채려 들었습니다. 평생 돈과 담보만을 믿으라고 가르쳤던 박 노인의 냉혹한 교육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목을 겨누는 칼날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아들은 비서의 가면을 완전히 벗어 던지고 공포에 질린 박 노인의 귓가에 마지막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기다리십니다. 이제 환전하러 가시죠. 은퇴식장에서 시작된 파멸은 단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박 노인의 거대한 제국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김 실장이 30년 넘게 치밀하게 준비해온 법적 증거들과
재개발 현장에서 발견된 지옥의 비밀 장보는 박 노인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했습니다. 한때 정재계를 주무르던 거물은 이제 압류 딱지가 도배된 펜트하우스에서 쫓겨나 치매 노인 취급을 받으며 자식들에게조차 버림받았습니다. 강남의 마천루를 호령하던 노신사에게 남은 것은 비단 양복 대신 입은 낡은 혼몸 차림과 평생 감각이 없다가 이제야 터져나갈 듯 욱신거리는 오른손의 흉터뿐이었습니다. 박 노인은 넋이 나간 채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인천행 지하철에 몸을 실었습니다. 인천항은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로 가득했지만 박 노인의 흐릿한 눈에는 자꾸만 그 눅눅하고 비릿한 냄새가 진동하던 낡은 부두의 환영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재개발 현장 인근, 지금은 폐허가 되어버린 옛 창고 터로 향했습니다. 하늘에서는 그날처럼 차가운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고 낡은 가로등 불빛 아래에 서 있는 한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한 최 씨의 모습이었습니다. 손가락이 잘린 피 묻은 손을 내밀며 그가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박서방, 내 담보 돌려줘야지. 55년이나 기다렸네. 박 노인은 차가운 빗물 웅덩이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네. 그 침 몇 개가 뭐라고. 자네를 그렇게 지옥으로 보냈나. 내 인생 전체가 그 유리병 속에 갇혀 있었던 걸 이제 알겠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굴러다니던 날카로운 유리병 조각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비명처럼 아우성치던 자신의 오른손 검지 흉터 위를 깊게 긋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피가 차가운 뒷물에 섞여 바닥을 적셨지만 그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친구와 같은 고통을 공유한다는 사실에 기괴한 안도감을 느끼는 듯했습니다. 이걸 주면 이제 내 이름 안 부를 텐가? 제발 이제 그만 환전해주게. 그는 마지막 남은 자신의 목숨이라는 화폐로 그 지독한 채무를 변제하려는 듯 피 묻은 손을 바다를 향해 간절하게 뻗었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몰아치며 부둣가를 덮쳤고 박 노인의 왜소한 형체는 어둠 속으로 휩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가 평생 쌓아 올린 빌딩도 명예도 돈도 그 차가운 바닷물 앞에서는 한 조각의 칩보다 가벼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천항 앞바다에는 주인을 알 수 없는 낡은 구두 한 짝과 주머니가 텅 빈 빛바랜 비단 주머니 하나만이 파도에 밀려와 모래사장에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습니다. 박 노인이 그토록 집착했던 담보는 결국 자신의 목숨이라는 마지막 화폐로 환전된 뒤에야 청산되었습니다. 최 씨의 아들은 멀리서 아버지가 사라진 바다를 바라보며 30년의 추적을 끝냈습니다. 이제 인천항 재개발 현장의 콘크리트 벽은 다시 세워지겠지만 그 벽 아래 묻혔던 비명 소리는 이제야 비로소 안식을 찾았습니다. 누군가는 성공을 위해 친구의 손가락을 잘랐고 누군가는 그 손가락을 찾기 위해 평생을 바쳤으며 결국 그 모든 욕망의 끝은 차가운 심해의 어둠이었습니다. 55년 전 시작된 배신의 장부는 그렇게 핏물로 젖어 마지막 페이지를 덮었습니다.